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는 남자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4살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저도 저희 아들이 상처받는 일 없이 사랑만 듬뿍 받으며 마냥 해맑게 컸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가 2살 때 애엄마는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애엄마와 참 많이 싸웠고 아무리 애가 어렸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 참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결심 때문에 깨진 그릇 같은 애엄마와 제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도 했거든요. 제가 가족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한테만큼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참 힘들더군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그때부터 줄곧 혼자였어요. 엄마는 제가 7살 때 아빠와 이혼을 하셨고요. 아빠와 불화가 심하셨는데 이혼 후 한동안은 저를 보러 오셨지만 저희 집이 이사를 가고부턴 따로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아빠는 엄마 얘기하는 걸 싫어하셨고 저도 저를 버린 엄마라는 생각에 일부러 더 묻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보육시설에 맡겨지게 되자 엄마 생각이 참 간절했습니다. 얼굴도 가물가물한 엄마지만 나를 찾으러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 거란 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걸 체념하고 받아들인 거죠. 부모가 없다는 것, 가족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꽤 주눅들게 만듭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더 씩씩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제 환경과 배경이 저를 참 위축되게 만들더군요. 우울함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힘들게 사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지만요. 저는 성인이 되면서 보육시설에선 퇴소를 했습니다. 작은 자립금을 가지고 아는 형이 일하는 작은 공장의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 형도 같은 보육시설 출신이었거든요. 저희 회사엔 사택도 있다 보니 사택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같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거든요. 참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같이 회사 다니는 동료들도 지독하다 할 정도로요. 어렸을 때 아빠에게 듣기론 엄마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가족끼리 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고 작은 평수인데다 대출이 반이지만 아파트도 마련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사택에서 독립을 했고요. 제 힘으로 벌어서 마련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기특하면서도 또 아무도 없이 텅 빈 집이 주는 그 쓸쓸함이 참 외로웠습니다. 그때쯤 아는 동료분이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아는 동생이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분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늘 마음 한켠이 쓸쓸하고 외로웠던 저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하다 보니 여자친구네 집에선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해했어요. 저라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를 싫어하셔도 자주 찾아뵙고 제가 진심으로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진심은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뒤 아내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더 바랄 것 없이 참 행복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아내와 아이. 드디어 나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을 만들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점차 달라졌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워낙 놀러 다니는 거, 술 마시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 집에서 애기랑만 있는 걸 더 못 견뎌 하더라고요. 저도 퇴근 후엔 살림에 육아에 적극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집은 엉망이고 아이는 자꾸 방치되어 있기 일쑤였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씻기고 분유도 먹이고 보살폈지만 아내는 그맘때 우울증이 심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육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같이 병원도 다녔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육아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섭고 힘든 거더군요. 저는 주말이 되면 아이는 아예 제가 보고 아내에겐 친정에 가서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주말만 되면 아내는 당연하게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도 회사 일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쉬는 날 하나 없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크는 시간 동안 다 이런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점차 심해졌어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제가 퇴근하고 오면 아이부터 맡기고 나갈 때도 많았거든요. 저도 점차 지쳐갔고 아내랑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랑 붙어 있어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내 딴에도 노력하잖아. 주말엔 아예 내가 보고 당신은 친정 가라고 하고 그 정도면 나도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친정 가는데 당신한테 고맙다 해야 돼? 애는 내가 보는 거니까. 애 아빠인데 좀 보면 어때서? 평일 내내 나도 지쳤으니까 주말엔 친정 가서 우리 가족들 보면서 쉬고 싶다고. 우리 가족들이라는 말에 저도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가 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친정 식구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친정 가는 거 다 좋은데 당신한테 가장 가까운 가족은 나랑 지우야. 제 말에 아내는 비웃더라고요. 아니, 내 가족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이야. 그럼 나랑 지우는? 당연히 가족이지만 좀 다른 거지. 그러면서 아내는 저를 비꼬더라고요. 자기는 가만 보면 가족 어쩌고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것 같아. 고아라서 그래? 고아라서 그렇냐는 그 말, 저는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어요. 연애할 때 제가 부모님이 없고 보육시설에서 컸다는 얘기를 했을 때 누구보다도 저를 위로해주고 달래줬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싸울 때면 오히려 그런 것을 약점 삼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는 종종 싸웠는데 아내는 그럴 때마다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리 싸워도 그냥 여기서 풀지 왜 자꾸 친정에 가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우리 집 가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오빠가 가족도 없고 갈 데 없다고 나도 가지 말라는 거야? 너 어떻게 싸울 때마다 꼭 그렇게 상처되는 소리라냐?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고아 주제. 저는 제 상처를 약점 삼는 아내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줘야 할 아내라는 사람이 제 상처를 더 후벼 파고 아프게 했으니까요. 저는 아내와 자주 부딪혔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 또 제가 일군 소중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많이 참고 견뎠습니다. 아내를 많이 달래고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하고요. 하지만 다 헛짓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말에 또 처갓댁에 갔는데 제가 같이 가자고 하면 엄청 싫어했어요. 본인 혼자 애 없이 쉬겠다면서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폰을 보게 되었고 웬 남자와 대화 중인 걸 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주말에 어딜 놀러 갈지, 뭘 먹으러 갈지, 심지어 어떤 모텔이 좋더라, 거길 가보자 등등의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는 친정으로 간 게 아니라 내연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바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주말에 친정에 간다고 했을 때 갔다 오라 해놓고 몰래 뒤를 따라갔죠. 아이는 카시트에 태우고요. 아내는 택시를 타고 처가댁과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택가에 내려서는 어떤 남자의 차에 타고 떠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너무 우는 바람에 더 따라가지 못했고 그 길로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자네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인가? 지우가 엄마를 하도 찾아서요. 저희도 왔습니다. 엄마를 왜 여기서 찾아? 집에 없어? 진영이 여기 안 왔나요? 안 왔어. 안 온 지가 언젠데. 아니 그럼 얘가 어딜 갔다는 거야? 여기 온다 그랬어? 저는 참담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아내는 한 번도 친정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도 엄마 보고 싶다고 거기서 쉬다 올 거라고 울부짖었던 그 사람. 사실은 남편과 애는 나 몰라라 하고 내연남하고 그렇게 나다녔던 겁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주말마다 진영이는 친정 간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고 장모님은 부랴부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어디야? 한서방 여기 와 있어. 지우 데리고. 그렇게 장모님이 전화를 끊고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처가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아내가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화가 나다 못해 슬프더군요. 아내는 도리어 저에게 여긴 왜 오냐고 화내고. 장모님 말론 주말에 온 적 없다고 하시네. 어딜 갔다 온 거야? 친구 만났어. 근데 거짓말은 왜 해? 무슨 친구? 내가 말하면 오빠가 다 알아? 저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런 얘기는 앞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장모님에게 아이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방에 가서 대화를 했죠. 나 사실 당신 폰 봤어. 남자 있더라? 제 말에 아내는 폰을 왜 보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건만 아내는 애몬대서 자기가 더 화를 내더군요. 우연히 봤어. 그 남자 누구야? 언제부터야? 그때 제 마음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어떻게 된 것 같다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없던 일로 덮어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아내는 저보고 무섭다느니 징글징글 하다느니 자기가 더 큰 소리를 내더군요. 저희가 큰 소리가 나자 장모님이 방문을 여셨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도 결국 자기 딸 편이셨죠. 얘가 그냥 친구라고 하잖아. 장모님, 편 들 걸 드세요. 주말마다 거짓말하고 남자 만나러 다니고 두 사람 대화 나눈 것도 제가 봤어요. 모텔 얘기하는데 친구입니까? 장모님은 그제야 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그랬어? 애 키우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하게 대화 나누려고 하다가 근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은 자기 속도 잘 안 비추고 얼마나 사람 외롭게 만드는데. 이제는 제가 외롭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일에 육아에 살림까지 거들면서 베개에 머리만 대면 쓰러져 자기 바빴던 제가 자기를 외롭게 만들었다고요.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집에서 애를 돌봐야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싶어 아이 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내는 돌아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자입니다. 저랑 살기 싫고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면서요. 그 남자가 너무 좋고 그 남자랑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저와의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래요. 얼마나 남자에 미치면 애까지 저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붙잡았어요. 아내에 대한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붙잡은 이유는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를 버렸는데 제 아이에게도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쳐도 단단히 미친 아내는 자기를 놔달라며 또 집을 나갔고
저는 아내의 가출 기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아내이고 내가 붙잡아 봤자다 싶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했지만 아내와 저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해 주겠다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따로 상간 소송 같은 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기에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그때 18개월 정도여서 좀 이른 나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제가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따로 잔업은 없이 칼퇴를 하며 퇴근 후엔 아이를 돌봤습니다. 도움받는 곳 하나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제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애달픔이 더 커져갔습니다. 고생을 함께 견딘 사이일수록 애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키우니까 정말 우리 지우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온 마음과 애정을 다해가며 키웠습니다. 아이도 아빠의 사정을 아는지 때도 많이 부리지 않고 참 착하고 예쁘게 잘 커주었고요. 잔업 같은 걸 못하는 데다 애를 키우면서 돈은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다 보니 금전적으로는 넉넉치 않아 제 신발, 옷 하나도 잘 못 사게 되었지만 제 아들한테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몹시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문짝이 잘 안 열리고 푸시식거리며 수명이 다 된 소리가 나다 보니 아이를 태우고 다닐 때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차는 꼭 바꿔야겠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투잡이라도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아이와 저 둘뿐이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가끔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근무 중이라도 오는 전화는 꼭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받아보니 그곳은 제가 거주했었던 보육시설이었습니다. 이미 퇴소한 지 10년 가까이 됐기에 왜 전화를 하신 건지 의아하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여쭤봤는데 뜻밖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찾아오셨다면서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엄마라는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은 세차게 뛰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지워버린 단어였는데 갑자기 제 인생에 엄마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원하면 보육원 측에서 번호를 전달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날 찾아온 건지, 진짜 엄마가 맞는 건지, 혹시 뭐라도 바라고 온 건 아닌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나를 버린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와서 나를 왜 찾는 건지 직접 만나 듣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후 엄마라고 하셨던 그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낯선 중년 여자의 목소리더군요. 잘 지냈어? 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답하자 엄마는 갑자기 한참을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듣고 복받치신 것 같았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저도 이상하게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참 전화통만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음바다 후에 엄마는 어디 사느냐고 직접 볼 수 있냐고 하셨고 저는 제가 사는 곳을 대충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아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는 유모차에 태워가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헤어진 데다 아빠가 엄마 사진도 다 없애버리셔서 얼굴도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렇게 약속된 카페로 가보니 창가에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못 알아볼 것 같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랑도 많이 닮으셨고요. 제가 유모차를 끌고 다가가니 엄마도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만나기 전까지 안 좋은 의도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면 어쩌나. 만약 그런 거면 나도 대차게 끊어내야지 결심하고 갔는데 막상 엄마를 보니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안쓰럽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왜인진 모르겠지만요. 만약 엄마가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시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지. 집이 작아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엄마에 대한 제 외로움과 그리움이 생각보다 정말 컸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하셨어요. 아이가 마침 잠이 들어서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엄마는 눈을 못 떼고 보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요. 애기 엄마는 어딨냐고 하시길래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는 않고 그냥 그렇냐고 하셨어요. 엄마와 대화를 하며 엄마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아빠와의 불화가 정말 심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하고 저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엄마가 가진 게 없는 데다 아빠도 완강하게 저를 못 놔준다고 하셔서 결국 저를 놓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대신 아빠한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연락을 다 끊으시고 이사까지 가셨대요. 저도 생각해보면 한동안은 엄마가 자주 오셨고 저를 데리고 돈가스도 사주시고 놀이공원 같은 데도 데리고 가셨던 기억이 얼핏 나요. 하지만 이사를 가고부턴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그쯤에서 저를 완전히 버렸다 생각했는데 엄마 말론 아빠가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데리고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찾을 길이 없었던 엄마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다가 겨우겨우 일이라도 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사셨대요. 아빠가 저라면 끔찍했으니까 어련히 잘 키워주겠지 생각하며 엄마도 엄마 살 길을 마련해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엄마는 안 해본 일 없이 사셨고 나중에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줄눈 일을 배워서 하셨대요. 그런데 엄마가 워낙 일도 빠르게 잘하셔서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 나중에는 잠잘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해서 돈을 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워낙에 많아져 직원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마련하면서 지금은 줄눈 전문 시공업체를 운영하시고 2호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빠듯하고 힘들게 사실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는 어엿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셨던 겁니다. 엄마는 평생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사셨다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아빠가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대요. 엄마는 남겨진 저는 어떻게 됐나 싶어 그때부터 저를 찾으러 다니면서 심부름 업체 이런 곳까지 찾아가게 됐고 겨우 제가 살았던 보육시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찾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 생각으론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새 살림 차렸을 것 같고 저도 어련히 알아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아빠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곤 짐작도 못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돈이 없어서 정말 치열하고 쉴 새 없이 살아와서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우시더라고요.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수도 없이 느꼈던 원망과 미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도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겠구나. 이제라도 나를 찾아줘서 감사드린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카페에서 또 한바탕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고 아이는 제가 키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내와의 이혼 사유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이가 깼는데 엄마는 아이를 엄청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아이에게 내가 네 할머니다 하시면서요. 아이도 원래는 낯을 가리는데 이상하게 저희 엄마는 좋아하고 잘 까르르 웃더라고요. 할머니라서 그랬나 봅니다. 그 후 엄마와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 뵀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현장에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관리만 하고 있다면서 괜찮으면 저희 지우를 엄마가 돌봐주고 싶다고요. 예전에 저는 제대로 못 키우고 나간 데다 키울 때도 돈이 없어서 뭘 해주지도 못한 게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손주인데다 이젠 여유도 있으니 아낌없이 잘해주면서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일도 하면서 육아까지 한다는 게 힘들었던 데다 지우도 할머니를 무척이나 따랐기 때문에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줄눈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돈도 제법 많이 버셔서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차도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셨어요. 제 차를 보시고 엄마는 본인이 타고 다니시는 차를 저 주신다더라고요. 저는 괜찮다 했는데 엄마는 오히려 나중에 새로 사줄 테니 일단은 이 차를 타고 다니라고 차를 주셨어요. 제가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회사에 가니 동료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로또라도 맞았냐면서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 집은 놔두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종종 주무시다 가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 집이 훨씬 넓으니 거기서 다 같이 살자 하셨는데 아이 어린이집도 그렇고 제 회사에서도 너무 멀어서 그건 다음에 얘기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못해준 걸 해주시려고 하는 듯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제 옷이나 아이 옷도 자주 사주셨어요. 아이도 할머니의 애정과 사랑 덕분인지 더 활발해지고 멀끔해졌고요. 그렇게 저에겐 엄마가, 아이에겐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저는 뒤늦게 만난 엄마이기에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와 아이와 함께 근방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고깃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승우 오빠! 누군가 아는 척을 하길래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이혼한 전 아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라서 몹시 놀랐습니다. 전 아내는 앞치마를 입고 손에는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일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해? 응.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더라고요. 지우야, 엄마야. 너무 오랜만에 봤지? 아내는 면접 교섭건이 있었지만 딱히 아이를 본다는 말은 없었기에 이혼 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 아이를 꼭 안더라고요. 아이는 낯설어하고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제 앞에 앉은 엄마와 아이를 보더라고요. 근데 누구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내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엄마라니. 나 찾아오셨어. 지금은 지우 돌봐주셔. 아내는 저희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도 눈치껏 지우 엄마구나 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지우 엄마예요. 네, 처음 보네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누추한 꼴이라. 아니에요. 일하는 건데요, 뭐. 아내는 저희 엄마를 보더니 갑자기 서비스라면서 주방에서 고기를 더 들고 왔습니다. 저는 됐다고 했는데 자기가 사비로 내는 서비스라고 하면서 무조건 저희 테이블로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지우를 애달프게 만지고 보더군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곧 손님이 더 밀려서 바빠지니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어? 네, 딱히 이혼하고 연락 안 했거든요.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했어요. 아까 서비스라고 한 것도 그냥 다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한텐 그 어떤 것도 빚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게 앞에 주차된 차에 올라타려는데 문득 쳐다보니 가게 안에서 아내가 빤히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차에 올라타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엄마가 찾아와서 다시 만났다고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근데 어머님 뭐 하는 분이셔? 저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한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인가 싶었습니다. 그건 왜? 아니, 옷이나 가방도 그렇고 딱 봐도 좀 사시는 분인 것 같던데? 게다가 당신 차 뭐야? 차 바꿨어? 그 비싼 차를? 아니면 혹시 어머님이 해주신 거야? 그게 왜 궁금한데? 궁금할 수도 있지. 우리 지우 할머니니까. 어떤 분인지 나도 알아야 되잖아. 남자한테 미쳐서 애도 싫다고 떠날 땐 언제고, 언제부터 애 걱정을 했나 싶더라고요. 알 거 없고 애 관련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 나 지우 만나게 해줘. 언제는 못 만났냐? 네가 안 온 거잖아. 제 말에 아내는 훌쩍이더라고요. 내가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같이 사는 그 자식이 못 가게 해서. 그 새끼 완전 양아치야. 나 완전 발목 잡혔다니까? 애도 못 만나게 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놈 좋다고. 남편이고 애고 다 필요 없다면서 떠난 거 아니야? 그런 새끼인 줄 알았어 내가? 순 양아치 새끼. 일도 안 하고 맨날 도박해. 진짜 지긋지긋한 새끼. 곧 끝낼 거야. 끝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면 나 지우 보러 갈게. 그래도 되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맘대로냐? 이혼하고 한 번을 보러 온다고 안 하다가 갑자기 본다고? 오늘 지우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지우도 얼마나 엄마 보고 싶겠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나 애 볼 수 있어. 알지? 저는 진짜 뻔뻔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 엄마가 애 보고 싶어서 면접 교섭권을 쓴다는 거니까 제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정하고 데리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애 엄마가 애 본다는 걸 막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워낙 완강하게 엄마를 못 보게끔 다 차단을 시켜서 강제로 못 본 거다 보니까 저희 아이한테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마냥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면접 교섭일 날 저는 아내에게 시간 맞춰서 지우 데리고 오라고 했고 아내는 지우와 키즈 카페 갔다가 시간 맞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데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오빠,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왜 이래? 오늘 지우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도저히 못 떨어지겠어. 애 엄마한테 애 떨어뜨려 놓는 거 이건 아니잖아. 나 참, 전부 다 싫다고 떠난 건 너였어. 그땐 내가 미쳤어. 그 자식 입에 발린 소리로 꼬셔대니까 나도 한참 우울증에 힘들었던 때라서 깜빡 속은 거라고. 이젠 안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지우 생각해서라도.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준다 한들 그래도 엄마만 하겠어? 당신도 엄마 없이 외롭게 컸잖아. 지우한테도 그런 상처 주고 싶어?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무슨 애도 못 만나게 만드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면접 교섭이고 뭐고 못 만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지우한테는 엄마가 필요한데 정말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게 진짜 아이를 위한 건가 싶었거든요. 제가 계속 고민하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결국 엄마에게 솔직한 이혼 사유와 제 고민에 대해서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묵묵히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군요. 그래, 나도 이제 와서 나타난 주제에 네 인생에 이러쿵 저러쿵 말할 권리는 없어. 근데 내가 들어도 지우 엄마 의도가 좀 불순한 것 같긴 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외도해서 애까지 놔두고 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게 네 상황이니까 네가 잘 생각하는 게 맞다만 그렇게 애는 나 몰라라 하고 떠난 여잔데 과연 다시 이러는 게 진짜 애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네. 저도 엄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물론 아이에겐 친엄마긴 하지만
애초에 키울 때도 아이는 뒷전이었던 사람인데 만에 하나 합친다 해도 그게 진심일 거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제 바뀐 차와 돈 좀 있어 보이는 엄마를 보고 마음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 후 전화는 또 연락이 와서 지우를 위한 게 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반성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는 저랑 애만 보고 살 거래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를 위한 게 뭔지 나 생각 많이 했어. 어쨌든 나 지우 아빠고 자식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오빠. 오빠가 지우 아빠고 내가 지우 엄마잖아. 애는 원래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잘해보자. 아내는 제가 재결합을 말하는 건 줄 알고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지우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각자 사는 게 맞아. 오빠! 그 어린아이 키우는 동안 너 힘들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애 내팽개쳤어.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애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기저귀도 잘 안 바꿔주고 이유식 먹여야 되는 시기에도 귀찮다고 분유만 먹였던 게 너야. 우리 떠날 때 지우도 나도 다 네 인생 갉아먹는 것 같다며. 나랑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며.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선 엄마 노릇이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 왜? 나 찾아온 우리 엄마가 돈 좀 있어 보여서? 내 차가 바뀌어서? 갑자기 없던 돈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나 오빠랑 이혼하고 나서 그 남자 만나고 너무 불행해. 그래서 반성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 발등 찍었구나. 이제 돌아가면 잘할게. 진심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네가 그 남자를 선택했고 불행하든 말든 더 이상 내 할 바 아니야. 우린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지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네가 애엄마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우 만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으로 만나. 그건 내가 터치 안 해. 근데 딱 거기까지야.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사이 아니고 너는 그냥 지우 생모. 그게 전부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내는 저보고 너무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토록 애 핑계대던 사람이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더 이상 애 본다는 연락도 없다는 게 참 너무하더라고요. 저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그만큼 저와 엄마가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결핍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제가 더 아이의 편이 되어주고 아이를 사랑해주려고 해요. 그럼 저희 아이도 알게 되겠죠.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또 엄마는 없어도 아빠가 그만큼 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요. 가족 없이 평생을 외로움에 살았던 저, 이제는 저에게 엄마와 아이라는 소중한 가족이 생긴 만큼 저도 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4달 전 복직을 한 상태이고 아이는 친정 엄마께서 집에 와서 봐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은퇴 후 귀농을 하신다고 시골로 내려가서 사시고요. 엄마는 여기에 남고 싶다고 하셔서 아빠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시면서 원래 집에 사셨었는데 제가 복직 준비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좀 빨리 보내려 하니까 엄마가 돌도 안 된 아기를 보내는 건 좀 그렇다며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봐주시긴 죄송해서 150만 원 월급을 드리고 저희 집에 함께 살면서 봐주시기로 했어요. 집에 계시면서 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 살림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애기만 봐주고 집안 살림은 퇴근 후 나랑 장서방이 나눠서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엄마는 너네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며 틈틈이 집도 치워주시고 빨래나 설거지도 다 해주십니다. 엄마도 이제 쉬셔야 될 나이인데 엄마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엄마가 맡아주시는 게 훨씬 안심되고 좋긴 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육아하는 거 진짜 힘들 텐데 죄송하다고 하니, 제가 엄마에게 육아하는 거 진짜 힘들 텐데 죄송하다고 하니 엄마는 손주 보는 거 너무 이쁘고 좋고 어차피 집에 있을 건데 이렇게 소일거리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감사해서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요. 처음에는 장모님이 같이 사는 거다 보니 본인도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잘 챙기려고 하고요. 처음에 엄마가 와서 아기 봐주신다고 했을 때 쌍수 들고 환영한 것도 남편이거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장모님 앞인데 조심하는 것도 없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저 퇴근하면 밥 먹고 좀 일찍 주무시는데 남편은 밤에 시끄럽게 TV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기 깨는 것도 있고 엄마도 시끄러우실 거다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TV 볼륨을 한두 칸 정도만 줄입니다. 더 줄이라고 해도 대답 없이 가만히 있고요. 게다가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차려놔도 툭하면 생각 없다고 안 먹는다고 해놓고 밤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시면 예전엔 막 네네 거리면서 듣더니 이제는 갑자기 핸드폰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무엇보다 터진 건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아이 장난감으로 원목 아기 주방놀이를 사주셨거든요. 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전동 드릴을 쓰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남편 퇴근 후에 해달라고 했어요. 나름 가격도 15만 원 넘는 거고 엄마가 저희 아기 갖고 노라고 신경 써서 사주신 건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피곤한데 그 소리만 계속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면 주말에 조립하라니까 주말에는 시댁 가야 된다고 그냥 지금 한다고 틱틱거리더군요. 저는 속으로 짜증이 슬슬 났습니다. 남편은 씻고 거실에 철푸덕 앉더니 다 펼쳐놓고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단 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계속 아이씨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민망한지 이게 생각보다 조립할 게 많네. 완성된 거 보고 예뻐서 샀는데 할 게 많구나 하면서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선물 사주신 엄마가 왜 눈치를 보나요? 저도 짜증나서 한마디 했죠. 그냥 나와. 내가 할 테니까. 됐어.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짜증내면서 할 거면 나오라고. 내가 뭔 짜증을 냈다 그래. 이게 나사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혼자 짜증낸 거지. 혼자 짜증을 왜 다 들리게 하는데? 아이씨, 짜증도 못 내냐? 내가 이 집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럼? 남편은 그렇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도 민망해 하시고요. 남편은 혼자 씩씩거리더니 다시 조립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민이 안 오게 좀 잡아. 방해되잖아. 소민이는 저희 아기 이름입니다.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아기를 좀 안아주는데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다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아주 누가 보면 진짜 싱크대 설치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얼마나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다 내고 짜증인지. 그렇게 여차저차 조립은 다 됐고 저희 아이는 엄청 신나서 잘 갖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생각해서 비싼 주방놀이 사준 건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렇게 아씨 거리면서 툴툴 거려야겠어?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조립하라고 해봐라. 너는 짜증 안 나나? 그래서 엄마가 주말에 하라고 했잖아. 주말엔 내가 안 하냐? 못하겠으면 내가 하라고 하던가. 전동들이 쓸 줄이나 알아? 나사로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냐? 저는 진짜 머리라도 한 대 갈기고 싶더군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앞에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짜증내고 눈치 주냐? 내가 무슨 눈치를 줬는데? 아이씨 거리지 않나. 조립할 거 많다고 짜증내질 않나.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내가 내 집 와서 편하게 그런 말도 못해? 우리 엄마가 여기 놀러 왔어? 소민이 봐주러 왔잖아. 그래서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이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 날 때도 있지. 저는 그 말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사람 짜증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 할 때도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할게. 내 기분 상하면 기분 상하는 티 다 내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도 나도 아이씨 한번 해볼게. 남편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든가 말든가. 저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죠. 그렇게 그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먼 지역에 사는 아주버님네도 오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계속 어디 두고 보자. 나도 똑같이 한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니 형님이 먼저 와서 어머님이랑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저도 대강 손을 씻고 가니 어머님이 음식은 다 됐으니 상 차리는 거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고 큰 상을 펴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이 크고 다리 부분을 힘줘서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다리를 펴면서 일부러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 조용해지고 다 저를 쳐다보더군요. 당연하죠. 결혼하고 한 번도 짜증 한 번,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씨라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먹고 간 터라 그러던지 말던지 다리를 마저 폈습니다. 아주버님이 급하게 남편을 치더군요. 너 뭐하냐? 재수씨 빨리 도와. 남편은 저에게 오더니 저를 째려보더군요. 이건 시작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들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김치를 올리다가 상에 살짝 흘렸거든요. 저는 또다시 일부러 말했죠. 아이씨 또 흘렸네. 다시 일순간 정적. 형님이 약간 놀라서 조용히 다가와 묻더군요. 저기 동서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형님. 순간 짜증이 나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행주를 갖고 와 닦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쿵쿵거리며 짜증내듯이 상을 닦았죠. 아버님도 어머님도 심기가 엄청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을 차리는데 아주버님이 저희 아기 선물이라고 아기 자동차를 사오셨더라고요. 식사 전에 한번 보라면서요.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일부러 그 자리에서 뜯었습니다. 남편이 이따 하라고 말렸는데 저는 일부러 남편 손을 뿌리치고 뜯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조립을 해야 해서 옳았구나 싶어 조립을 대충 하다가 외쳤죠.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한대? 그 순간 어머님이 화가 나서 외치시더군요. 얘, 너 아까부터 왜 자꾸 아이씨 아이씨 거려? 네 눈에 시아버지랑 나는 안 보이니? 어머님의 외침에 남편은 안절부절하고 저는 잘됐다 싶어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어머님. 어른 앞에서 아이씨 아이씨 하는 거. 당연한 걸 물어 너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이거 잘못된 거라네? 근데 당신은 왜 그랬어? 제 물음에 다들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남편은 민망한 얼굴을 짓고 있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제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당연해요. 저 며느리니까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큰 소리 내본 적도 없고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근데요, 저희 집에 저희 엄마가 소민이 봐주신다고 계신 거 아시죠? 애 보는 거 보통 일 아닌데 애 봐주면서 살림까지 다 해주세요. 근데요, 저희가 저희 엄마 앞에서 자기 기분 나쁘면 아이씨 이걸 툭하면 하네요. 남편이 그 말에 반박하더군요. 뭘 툭하면 해. 내가 들은 게 몇 번인데 며칠 전에는요 저희 엄마가 소민이 주방놀이 사주셨거든요. 그거 조립 좀 해달라니까 자기 피곤한데 그거 시켰다고 저희 엄마 앞에서 아이씨 소리를 5번은 넘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짜증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깨달았죠. 아, 짜증나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순간순간 짜증이 나서 그렇게 했네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제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겠죠. 어머님은 제 말에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이 남편을 가만 보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장모님이 애 봐주시러 오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장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돼? 남편은 아버님 말에 풀이 죽어서 네 하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도 한 소리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러는 건 별로 보기 좋지 않구나. 네,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저희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쏟은 제가 황당하기도 하셨겠지만 저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막무가내인 며느리였으면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여태껏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 일 이후에 분위기는 어색해졌어요. 아주버님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남편을 푹푹 찌르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거야, 임마.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려. 알겠어. 그만 찔러. 그렇게 식사 후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너도 진짜 대단하다. 뭐가?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 장모님 앞에서는 되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안 돼?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또 똑같이 해줘? 그 말에 남편은 즐겁을 하더군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나도 착각했나 봐.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도 꼭 사과해. 알았어. 그렇게 남편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사과를 드렸어요. 다음날 저희 형님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무 통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마음 잡고 간 거라고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저런 면도 있나 놀라셨겠지만 어쨌든 남편의 버릇없는 행동이 고쳐졌으니 그때 제가 한 행동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엄마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가셔야겠지만 제가 엄마에게 늘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잘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발로 지옥불 입성하려다가 문턱에서 돌아온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친구 같은 아빠셨고 저랑 아빠랑 유난히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20살 되고 나서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라며 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빠고 그 뒤로 한 번씩 아빠랑 둘이서 집 앞에 치킨집 가서 술도 마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자식인 저한테도 좋은 아빠셨고 저희 엄마한테도 참 다정하게 잘하셨어요. 화내는 법도 거의 없고 뭐든지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아빠가 화를 내는 모습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빠랑 같이 영화 보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주변에서도 참 사이 좋은 부녀라고 잘 그랬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아빠랑 살았기에 남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아빠랑 같이 맥주 마시러 잘 가고 대화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니 놀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빠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잘 없다면서요. 보통은 엄마랑은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아빠는 좀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빠랑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저희 아빠도 너무 다정하다며 부럽다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정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으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맘때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빠도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이제 돈도 벌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효도 많이 하겠다고 그랬죠. 첫 월급 받아서 엄마 아빠 옷도 사드렸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받은 옷이 귀하다며 아끼셨고 중요할 때만 입으시기도 했죠. 아빠는 그맘때 새로 헬스를 시작하셨습니다. 배가 좀 많이 나온 편이고 몸집이 좀 퉁퉁하신 편이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좀 해야겠다고 하셨죠. 저도 아빠한테 배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술 좀 그만 드시고 운동 좀 하시라고 권한 적도 많고요. 아빠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 손주도 많이 봐줘야 되니까 이제라도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다니고 3개월 정도 뒤에 아빠는 헬스장에서 쓰러지게 되셨어요. 운동 후 앉아서 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급성 심장 질환으로 손 쓸 수도 없이 그렇게 떠나시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아빠가 심한 장난을 친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바로 아침에도 아빠랑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아빠가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병원으로 갔고 싸늘하게 누워있는 아빠를 보며 엄마와 땅바닥을 기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마음의 준비는커녕 마지막 인사조차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수가 있구나. 꿈인 것 같더라고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저도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죠.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기고 금방이라도 방에서 나오실 것 같았죠.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마음은 조금씩 추스러졌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고 한 번씩 울컥울컥 아빠가 그리워서 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늘 그리운 아빠를 가슴에 품은 지도 3년이 넘어갔을 무렵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선배 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다고 했고 오픈을 축하해주러 화분을 사들고 갔었어요. 거기에는 선배 언니의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선배 언니도 자기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죠. 그 남자는 선배 언니의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하면서요. 저도 인사를 했는데 키가 크고 인상이 정말 좋더라고요. 쌍꺼풀 없이 기다란 눈도 그렇고 어깨가 넓고 다부진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했고 제가 다니는 직장을 얘기했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도 저와 비슷한 직종이었거든요. 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볍게 주고받으며 대화를 제법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있다가 저는 선배 언니에게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나왔는데 그 남자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댁이 어디세요? 저도 갈 건데 태워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기어코 태워준다길래 동네 이름을 말했죠. 그 남자는 마침 잘 됐다며 자기도 그쪽 인근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인데 타도 되나 싶으면서도 선배 언니랑도 잘 아는 사람이고 대화를 나눠보니 괜찮은 사람 같았기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동네 쪽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눠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정희 씨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 정희 씨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 정희는 그 선배 언니의 이름입니다. 저는 27이라고 했죠.
아, 그러시구나. 저는 정희 씨랑 동갑이에요. 29. 아까 이름은 말씀드렸죠? 장민준이라고. 아, 네. 키가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많이 크지는 않고 165 정도 돼요. 그런가요? 스타일이 좋으셔서 그런지 키가 더 큰 줄 알았어요. 키는 민주님이 꽤 크신 것 같은데. 저는 180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이야기도 주고받다 보니 마치 소개팅하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어색하면서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서글서글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사람 자체가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집에 다다랐고 저는 태워다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를 물어도 되느냐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도 경계심이 있는 편이라 망설였겠지만 저도 그 남자와 대화하면서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게 되었죠. 그 뒤로 그 남자는 연락이 자주 왔어요. 저도 연락 오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회사 앞으로도 저를 데리러 왔고 그렇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어쩔 땐 술도 한 잔씩 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한 번씩 만났는데 결국 데이트를 했던 거죠. 사귀자는 어떤 말 없이 자연스럽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외모도 멀끔한데 외모보다 성격이 더 좋았거든요. 배려심 많고 착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종업원 분들에게 깍듯하고 예의가 발랐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항상 제 위주로 잘해줬고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 남자와 만남을 가져오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던 슬픔도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부재가 종종 느껴져서 한 번씩 우울하고 서글플 때가 많았는데요. 그 남자가 그런 저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2년 정도 잘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남자네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직 후 작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가정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성격이 온화하고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반겨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첫 만남이지만 불편한 것 하나 없이 좋은 기억으로 인사를 드리고 왔죠. 그리고 저희 집에도 남친이 인사를 받습니다. 제가 평소에 엄마에게 남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서 엄마는 만나기 전부터 이미 제 남친에 대한 호감도가 컸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인상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다며 더 마음에 들어 하신 거죠. 네 남자친구 직접 만나보니 더 괜찮더라. 그렇지? 엄마도 좋아할 줄 알았어.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너랑도 참 잘 어울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니네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사위 드린다고 얼마나 기뻐했을 거야.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셔서 저도 옆에서 덩달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주책이네. 주책은 당연히 엄마는 그런 생각 들지. 아빠 생각 하루라도 안 한 적 없는데 뭐.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엄마도 참 마음이 좋다. 너네 아빠도 만약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좋아하셨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사이라고 같이 낚시도 다니고 술 먹자고 잘 부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 나 그런 생각도 있어. 내가 예전부터 나중에 결혼할 때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워낙 엄마나 나한테 잘했잖아. 니네 아빠 좋은 사람이지. 늘 그런 생각했는데 민준 씨가 아빠가 보내준 사람은 아닐까 싶기도 해.
아빠 그렇게 갑자기 가시고 엄마나 나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다가 민준 씨가 내 앞에 나타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라고 아빠가 보내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 아빠 생각해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그렇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아빠를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빠가 좋은 사람을 저에게 보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그만큼 남친은 저에게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완벽하다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2년간의 연애 동안 남친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남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를 위해서 맞춰주고 배려를 해주었고 제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남친이 무조건 사과하고 맞춰줬거든요. 그렇다 보니 싸움이 될 만한 일이 거의 없었죠. 남친하고의 연애는 늘 행복하고 좋기만 한 꽃밭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지금 돌이켜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한쪽에서만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 싶기도 해요.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고 마냥 좋아서 맞춰준 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속내를 숨기고 억누르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저와 남친은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남친과 다녔던 날이었어요. 3-4군데의 결혼식장 투어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느 낯선 곳이었고 저는 그곳에 덩그러니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누굴까 생각했는데 다름 아닌 저희 아빠셨어요. 아빠가 점점 다가오는데 꿈속이긴 하지만 그 반가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꿈에 나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꿈속에서는 꿈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저는 마냥 아빠가 눈앞에 있는 게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굳은 얼굴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수지야, 그 결혼하지 마라. 아빠가 다짜고짜 저렇게 말하시니 저는 좀 황당했죠. 네? 그 결혼 하지 마. 그 남자는 아니야. 그 결혼 절대 하지 마라. 아빠. 하지 마. 그 결혼 하지 마. 알았지? 알았지? 그리고 나서 어렴풋이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나서도 이게 뭔가 싶고 너무 멍하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처음 아빠가 꿈에 나타난 건데 저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으니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저는 그게 상당히 찜찜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날은 잠에서 깨고 나서도 왼종일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굳이 말씀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잠자리에 든 저는 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슷한 장소였고 아빠가 나타나서는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시는 거였죠. 꿈은 길지 않았지만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깬 저는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왜 아빠가 또 꿈에 나타나신 걸까? 혼란스러웠죠.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말라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은 남친과 만나서 결혼 박람회를 가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박람회까지는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남친 차에 올라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날 잠을 설친 탓인지 저도 모르게 남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짧은 꿈속에서도 아빠가 또 나타나신 겁니다. 아빠는 또 결혼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어났죠. 잠에서 일어난 후 남친을 보는데 아빠가 하신 말씀 때문인지 남친의 얼굴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아 자기야? 악몽이라도 꿨어? 아니야, 미안해.
자기는 운전하는데 나는 잠들어서. 괜찮아. 한 10분? 그 정도밖에 안 잤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어디 몸이 안 좋아? 저기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여기서 갑자기? 나 몸도 좀 안 좋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도저히 남친과 박람회까진 못 가겠더라고요. 남친은 갑자기 제가 말을 바꿨음에도 짜증나는 표정 한 번 없이 알겠다며 몸이 안 좋으면 집에 가서 푹 쉬라면서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이렇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착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인데 왜 아빠는 자꾸 꿈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마음이 심란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왔고 또 아빠가 꿈에 나타나면 이번엔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아빠가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꿈에서 그게 발현이 됐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꿈은 꿈일 뿐이니까 꿈 때문에 잘 진행되던 결혼 준비를 파토낼 수도 없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또 아빠가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곳은 아빠와 제가 자주 등산을 가던 동네 뒷산이었어요. 아빠는 좀 더 노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그치시더라고요. 살아생전 아빠는 저에게 화도 잘 안 내시고 언제나 웃으셨는데 꿈속에서 아빠는 몹시 다급해 보이고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습니다. 아빠, 그놈이랑 헤어져. 결혼도 안 되고 당장 헤어지라니까. 아빠, 근데 이유라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내 딸이 직접 지옥불로 들어가는 꼴을 어떻게 보냐?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옥불이요? 그 사람이 왜? 결혼하지 마라. 당장 엎어. 아빠 말 들어. 그렇게 아빠가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을 얼마나 흘린 건지 베개가 다 축축할 지경이었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이 되자마자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아빠가 꿈에 자꾸 나온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엄마 꿈에도 나왔어, 아빠가. 저도 몹시 놀랐습니다. 엄마도 꿈을 꾼 지 이틀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짜고짜 저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엄마도 저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엄마 꿈에도 아빠가 나왔다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내용도 똑같잖아. 니네 아빠가 너무 절박해 보이더라고. 그러게, 뭔가 이상하네. 일단은 엄마가 점쟁이라던가 절이라던가 좀 알아볼게. 결혼 준비는 일단은 중지해. 뭐라고 얘기하고? 엄마 건강이 안 좋다든가 적당히 이유 대서. 알았어요. 엄마와 제가 똑같은 아빠 꿈을 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는 그 후 수소문 끝에 몹시 용해서 예약 잡기도 어렵다는 무당집을 알아내셨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죠. 저는 무당집은 처음이라서 그 분위기마저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친과 제 생년월일도 적어갔습니다. 그 무당은 저를 보고 남친과의 생년월일도 보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결혼 안 된다고 악을 지르신다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저승에서도 뜯어 말려야 될 판이야. 네? 그게 무슨... 결혼하지 마. 이 남자랑 결혼하면 누가 죽어나갈 운명이야. 그 말에 저 너무 놀라서 굳었습니다. 남친과 제가 결혼을 하면 누가 죽어나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 남자 보통 남자 아니네. 속 안에 시퍼런 칼이 아주 드글드글해. 이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맞고 살고 싶어? 무당은 제 남친더러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맞고 살고 싶냐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 황당하게 느껴졌죠.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모르는 것뿐이지. 오죽하면 죽은 아빠가 꿈에 나와서 악을 쓸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 꿈에 나오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지? 아니야. 본인이 쌓아 올린 공덕 다 까먹어야 가능한 일이야. 죽은 아빠가 자기 공덕까지 까먹으면서 몇 날 며칠 딸내미 꿈속에서 나와서 울부짖는 이유가 뭐겠어. 아빠가 딸내미 살리려고 그러는 거네. 이 결혼 하지 마. 좋을 수가 없어. 그 말에 저희 엄마도 입 틀어 막으셨고 저도 너무 충격이라서 멍해졌습니다. 그 무당은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저와 엄마는 멍한 기분으로 그 무당집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엄마는 찜찜해서라도 결혼은 다시 생각하자고 하셨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건 좀 그렇다고요. 저희 엄마도 저도 원래 무속신앙이나 점을 잘 보러 가거나 맹신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도 살면서 타로카드나 재미로 몇 번 봤지 이런 무속인 집은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엄마와 제 꿈에 자꾸 나타나서 결혼을 반대하고 용하다는 무당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예산일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 결혼을 그냥 강행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 마음 먹었다고 쉽게 그 마음이 접어지겠나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너무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와의 문제 때문이면 오히려 이별의 결정이 쉬울 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친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꾸며내자니 마땅한 이유도 없었고요. 싸운 적도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는데 도대체 뭘 핑계로 헤어지자고 해야 되나 난감했죠. 그맘때 제가 고민하느라 연락을 조금씩 피하고 있었더니 남친이 저희 회사 앞으로 아예 찾아왔더군요. 저는 회사 근처 카페로 남친과 같이 갔습니다. 요새 왜 연락도 잘 안 되느냐, 자기한테 서운한 거라도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요. 남친도 너무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마땅한 핑계가 없었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꿈속에서 아빠가 나와서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사주를 여러 군데서 봤는데 우리가 진짜 안 좋다더라. 엄마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여러 번 들으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길 바라시고 나 역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 같아도 정말 황당할 것 같긴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주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니까요. 겨우 사주 때문에 결혼을 무르자고? 이건 아니지. 너 사주 그런 거 믿어? 근데 너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결혼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시간을 두고 보면 뭐가 달라져? 그건 아니지만 와, 나 너무 황당하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사주? 너 나에 대한 마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된 거야? 미안해. 진짜 황당할 것 같긴 한데 나도 고민 많이 했거든. 그래서 결국 헤어지자 이거야? 결혼만 일단 미루고 싶지만 그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우리는 끝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 저는 말이 목구멍에서 턱턱 걸리듯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이없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친 얼굴이 점차 싸늘하게 굳어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고작 사주 때문에 잘 준비되던 결혼을 업자? 미안해. 결국 어머님도 결혼 반대하는 거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하든 네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거네. 우리는 이렇게 끝인 거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남친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의 정적을 깨고 남친이 불쑥 그러는 겁니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욕이 나올라 그러네. 남친은 기가 막혀 하면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친도 황당해서 그런 거겠지만 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기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남친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사랑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깟 사주 때문에?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골 때린다. 남친은 마치 딴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낯선 그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그래, 헤어지자. 네가 그렇게 헤어지고 싶어하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끝내자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붙잡고 설득하고 있겠어. 내가 뭐라고 한들 너나 너네 엄마도 마음 이미 굳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남친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카페 문을 잡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성큼성큼. 왜 그러지 하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남아있던 아이스 커피를 확 끼얹는 겁니다. 저 너무 놀랐고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 수군거렸죠. 갑자기 커피를 맞은 저는 황당해서 남친을 올려다봤는데 남친 표정이 엄청 험상궂게 굳어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벙쪄서 얼굴에 커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됐거든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야, 너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거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너나 너네 엄마 밤길 조심해라. 진짜 기분 더럽네. 하더니 다시 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폭력적이고 무서워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대충 냅킨으로 얼굴을 닦고 도망치듯이 그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손발도 떨려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으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셨고 저는 떨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너한테 커피를 끼얹어? 그 카페에서? 세상에 미친 거 아니니? 아니 젊은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나도 너무 놀라고 무섭고 게다가 나한테 밤길 조심하래. 뭐야? 세상에. 엄마가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너네 아빠가 이래서 결혼 반대했나 보다. 세상에 결혼 무르자고 했다고 바로 이렇게 본색이 나온다니.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니까 황당할 순 있는데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잘했네. 이제 와서 보니 잘한 거야. 그런 놈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그 무당말처럼 너 지옥길 들어갈 뻔했다. 잘 끝냈어. 저도 그날은 너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남친의 행동을 곱씹을수록 심장도 떨리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말처럼 헤어지길 잘했구나. 지 본색 숨기고 있던 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남친의 행동이 너무 폭력적이었던 것도 맞고 무엇보다 그 살벌한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사람 많은 카페에서 얘기했으니 망정이지 인적 드문 곳에서 둘이 있을 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저는 2년 동안 남자친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런 말투, 그런 표정,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파토냈고 그 남자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쪽내고 나서는 더 이상 아빠는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남자의 본색을 조금이나마 봤기 때문에 헤어짐에 있어서 아쉬움이나 슬픔보다는 그냥 씁쓸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시는 볼일 없이 지내겠다 생각하며 지냈을 무렵이었습니다.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대학 친구에게 엄청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카페 오픈을 했었던 선배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전 남친이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열었던 선배 언니였죠. 그 언니와는 그맘때 연락을 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대학 다닐 때도 가까웠던 사이고 대학 졸업 후에도 연락하고 한 번씩 만나기도 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카페를 열었다고 했을 때 가서 축하도 해준 거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만난 남자와 제가 사귀고 나서부터 그 언니가 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저를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히 언니랑 제가 싸우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를 피하길래 좀 의아했죠. 하지만 저도 모르게 언니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보다 생각했고 저도 일상이 바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했고 제 친구한테는 청첩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안 보냈고요. 결혼하는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을까 싶은데 친구 하는 말이 청첩장을 받고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자 폰으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기함했죠. 왜냐면 그 선배 언니가 결혼하는 신랑은 바로 제 전 남친이었거든요. 이 사람 네 남친이잖아, 전 남친. 그치? 맞아. 그 사람. 너랑 결혼 파토난 거 한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 맞아. 근데 결혼을 하네. 그것도 이 언니랑? 너무 황당하지 않아? 뭐야? 양다리야? 근데 이 언니도 너랑 이 남자랑 사귀었던 거 알잖아. 2년 넘게 만난 것도.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헤어졌으니 누구랑 사귀던지 결혼하던지 제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헤어진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이라니 그것도 저도 아는 선배 언니랑요. 저는 황당하다 못해 기분이 더럽기도 하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양다리를 걸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속았나 싶기도 하고요. 친구는 그 언니한테 자기가 슬쩍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죠. 언니네 카페 갔거든? 언니한테 청첩장 잘 받았다고 했더니 언니가 먼저 너랑 아직도 친구로 잘 지내느냐 묻는 거야. 나랑? 그래서 네, 수지랑 잘 지내고 있죠.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랑 민준이랑 결혼하는 거 너도 아니냐고 하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좀 황당해했다. 언니 언제부터 이 남자랑 이렇게 된 거냐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언니 한다는 소리가 원래 자기랑 약간 썸이 있었대. 네 전 남친이. 썸? 원래 서로 직장 동료였고 둘이서 좀 좋아하는 사이였대. 그래서 카페 오픈한 것도 초대했고. 근데 나중에 갑자기 너랑 사귄다고 하니까 언니도 기분이 엄청 나빴던 거지. 전혀 그런 건 몰랐는데. 그래서 너하고도 또 네 전남친하고도 연락을 끊었던 거래. 근데 네 전남친이 너랑 깨지고 나서 연락이 왔다고. 결혼 깨진 거 위로해주다가 서로 다시 좋아졌다고 하더라. 근데 나한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골 때리는 건 뭔 줄 알아? 내가 다른 선배 언니한테도 들었거든. 근데 아니래. 둘이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넘은 것 같더래. 뭐? 그럼 나랑 결혼 얘기 오갈 때도 그 언니랑 만났었다고? 그런 것 같다던데. 다른 선배 언니 말로는 네 전남친이 그 언니 가게에도 자주 오고 집에도 놀러 가는 거 봤대.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한테는 변명하듯이 저랑 결혼 파토나고 만났다고 했다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고 한마디로 전 남친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아예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주제에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욕하고 커피까지 끼얹은 거였죠. 잊고 지냈다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열받더라고요. 진짜 헤어지길 잘했네. 이래서 아빠가 그토록 헤어지라고 꿈속에서 울부짖으셨던 건가 보다 싶었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면서 양다리 걸쳤던 전남친 놈이나 저랑 뻔히 사귀는 거 알면서도 전남친하고 계속 만나왔던 그 선배 언니나 참 끼리끼리 천생연분이다 싶었어요. 화는 좀 났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니 저도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며 잊어버리기로 했죠.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진짜 그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나 저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 아빠가 꿈에서까지 제 결혼을 막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뒤였어요. 그날은 퇴근하고 대학 친구들과 술 한잔 하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갔는데 거기에 이미 모인 친구들이 웅성웅성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왔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들 있어? 제 말에 친구가 놀라서 말하더라고요. 야, 수지야, 너 그 얘기 못 들었지? 뭔 얘기? 너 들으면 진짜 소름 끼칠 얘기야. 뭔데? 정희 선배 있잖아. 네 전 남친하고 결혼했던. 아, 그 선배? 근데? 너 그때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결혼 반대했었다고 했지?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도 파토난 거였지. 전 남친한테는 사주 핑계 댔었지만. 나도 그때 네 얘기 들었을 땐 아무리 그래도 꿈 때문에 결혼을 파토내나 싶었거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가 너 살리신 거 맞아. 왜? 정희 언니 지금 소송 중이래. 그 남자랑. 소송? 이혼 소송? 이혼 소송도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고소도 했댄다. 정희 언니는 정신과 치료까지 다닌대.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폭행? 누구를? 정희 언니를 때린 거지. 정희 언니 말로는 신혼 초부터 폭행이 있었대. 네 남친 그렇게 세상 다정하고 착한 척 했다면서. 근데 웬걸 신혼여행 갔다 오고부터 폭행했대. 정희 언니도 몇 번이나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었댄다. 그 남자가. 그래서 정희 언니도 몇 번 용서해줬다더라. 근데도 또 가정폭력이 있었고 막판에는 칼까지 들고 생 난리를 쳐서 옆집에서 신고해줬대. 그 길로 정희 언니는 그 남자 폭행으로도 고소하고 이혼 소송도 걸었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진짜 너 구한 거야. 너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저는 친구의 말에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했던 말도 떠올랐죠. 그 남자 속에 서슬퍼런 칼이 여러 개 숨어 있다는 거요. 저는 그게 그만큼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비유의 뜻인 줄 알았는데 진짜 칼부림까지 났다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오싹하고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때 꿈에서 아빠가 나타나 필사적으로 말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 남자는 너무 완벽한 남친이었고 저희 결혼 준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였던 거예요. 만약 제가 결혼했더라면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났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전 남친의 이중성을 사귀는 동안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사귀는 동안 무슨 힌트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정말 착하고 다정하고 저만을 위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겉으로는 저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속으론 칼을 품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죠. 정희 언니도 저 몰래 그런 남자랑 양다리 걸치고 결국 결혼까지 했다지만 시겁하고 1년 만에 이혼 소송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 일이 워낙 충격이라서 한동안은 좀 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게 쉬운 줄 아느냐며 자기 공덕을 까먹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그 무당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죽어서도 딸이 걱정이 돼서 꿈속에 나와 뜯어 말리던 아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리워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죠. 돌아가셨음에도 여전히 아빠는 저를 많이 사랑하고 지켜주려 하시는구나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 어쩐지 든든하고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지옥불로 들어갈 뻔한 저 구해주셨으니 제 인생 더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흘러 저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면 그때는 하늘나라에서 아빠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못다한 이야기 많이 하고 저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